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월 9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경제 성장률을 2%대로 전망했습니다.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전약 후강의 장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장 막판에 0.75%까지 현재 종가로 4,586포인트까지 올라간 모습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들 매도세가 상당히 거세게 나타났습니다. 맞습니다. 외국인들 1조 6천억대 매도세를 보였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올라갔다라는 거, 네. 이 힘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힘이 그래도 좀 받아주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김유민 캐스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올해 들어 모든 거래일이 상승 마감이었는데요. 장 초반에는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반전하며 1.14%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오늘 마감 들어서는 0.75% 상승하며 4,586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상승으로 전환하며 오늘 0.41% 오르며 947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부터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였지만 그래도 기관과 개인이 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1조 5천억 원 넘게 팔았고 기관은 1조 1천억 원 넘게 매수세, 개인은 1,300억 원 순매수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1,700억 원 넘게 덜었고 기관이 759억 원 샀고 개인이 1,000억 원 넘게 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간밤 뉴욕 증시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기술주 움직임은 더뎠고 방산주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IT 투톱 밀려나는 듯 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오전의 하락세를 상승으로 반전시키며 14만 전자 장중에 되찾았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마감 들어서는 0.14% 오르며 13만 9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하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만 반도체주 목표 주가에 대한 좋은 전망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어제 크게 올랐던 삼성바이오로직스 3위 자리는 유지했지만 0.37%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시죠. 현대차 CES 모멘텀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반도체 쪽 수급이 빠지면서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현대차 7% 오르며 36만 6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 조선주와 방산주 여전히 강세인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신고가까지 달성하며 11.38%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시총 상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1위 알테오젠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주들 모두 연이은 하락세입니다. ABL바이오 어제는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은 크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6위에서 10위도 보겠습니다. 앞서 ABL바이오에 이어 바이오주들 장 초반에는 부진했다가 마감 들어서는 그래도 펩트론, 코오롱 티슈진, 삼천당 제약 하락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특히 리가켄바이오 오늘 1.41%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기대감 유효할지 끝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특징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다뤘지만 또 오늘도 큰 상승세를 보여줘서 빼놓을 수 없었던 섹터, 바로 방산주인데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확보하기 위해 무력까지 쓸 수 있다는 말이 나오자 지정 확정 리스크는 더 커지고 있고요. 또 방산 밸류에이션 재평가도 충분하다는 시장의 분위기가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정적으로 트럼프가 미국 국방비를 2천조 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중국을 견제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 간 군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며 뉴욕 증시에서도 미국 방산주들이 증시를 이끌었습니다. 한국 방산주들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하나시스템 오늘 27%대 크게 올랐고 MNC솔루션, 한국항공우주, 풍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크게 상승한 조선주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방산주와 마찬가지로 미국 국방 예산 증액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가져가고요. 또 오늘 한화가
생산 물량을 늘리기 위해 미국 필리조선소 설비 확장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조선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모두 올랐고 한화엔진 9%대, 한국카본은 22%대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빅3 조선사 모두 상승 마감했고 엔진 제조업체, 또 LNG선 기자재주들까지 강세 시연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율도 짚어볼 텐데요. 환율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1,450원대 뚫었습니다. 오늘은 7원 오른 1,457원 60전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16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또다시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흐름부터 특징 업종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어지는 자세한 시장 대비는 증시 인사이트에서 함께 해보시죠.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오전 개장 후에 좀 시장 미지근하다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장도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오후 들어서는 양시장 동반 상승세로 전환했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포인트 가지고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특징을 보인 종목과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까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최창규 본부장,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 좀 어지러운 것 같아요. 네. 어제는 그래도 옵션 만기일이라서 장 막판에 네.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구나 싶었는데 오늘도 오전장, 오후장 좀 다른 느낌이었는데 일단 최창규 본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여태까지 시장 상승이 소위 말하는 반도체 투톱에 의한 상승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점점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장 근거는 그동안 좀 못 갔었던 소외받았다고 얘기했던 그런 섹터들 쪽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에 저는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나 뭐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한령 관련된 뭐 레저라든지 또 김치 관련된 그런 주식들까지 올라가는 걸 봤을 때에는 결국은 상승의 확산, 즉 주도주 중심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좀 했었기 때문에 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횡보는 고점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행위라고 본다면 상승의 질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승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 시장의 온기가 좀 더 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 황 팀장님은 오늘 시장 움직임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또 매도세가 상당했던 부분이 좀 보여서요. 저도 이사님 의견에 많이 동의합니다. 일단은 이번 주 지수는 좋았어요. 지수는 좋았죠. 근데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 수 비율을 보면 하락이 거의 5배, 4배 이 정도까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또는 일부 이제 주도주 올라가는 뭐 현대차 그룹주도 그렇고 올라가는 대형주의 비중 있게 실지 않는 이상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뭐 거의 포트에 100% 채워놨다라고 하시면 지금의 상승을 다 누렸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시장은 좋은데 계좌가 별로네라는 그 포모를 굉장히 많이 느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오늘 어제 옵션 만기일 지나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끝나고 그리고 CES까지 끝나다 보니까 IT 섹터에서 좀 자금이 빠져나오는 게 좀 보였죠. 외국인들이 거의 삼성전자를 1조 가깝게 팔았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행히도 시장이 붕괴라기보다는 그쵸. 다 섹터로 확산이 되고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시제 포문은 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모멘텀은 실적이거나 다음 주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IT 섹터나 그다음에 CS 관련 주식들이 올라왔다면 이 관련 두 가지 모멘텀이 일단은 좀 소강 상태로 간다라고 하면 다음 모멘텀인
바이오나 그렇죠. 아니면 실적 1위 될 건데 대표적으로 방산이나 조선이 실적 시즌의 수혜주였었죠. 근데 때마침 트럼프의 코멘트, 북극 항로 그다음에 이제 방산 증액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방산주들이 좀 모멘텀 좀 세게 받았고 네. 다음 주 JP모건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연관되는 기업들이 뭐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을 좀 맞습니다. 보여줬습니다. 다만 오늘 거의 장중에는 외국인이 오늘 하이닉스를 1조 넘게 팔 때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종가를 보니까 9천억 원대로 그래도 좀 줄이긴 했는데 이렇게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와서 혹시나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큰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팀장님? 2021년 혹시 고점 기억하시죠? 네. 그날도 1월 10일인가 그랬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아마 잠정 실적 발표였어요. 그때는 잠정 실적이 금요일 날 나왔고 네. 그날 6%인가 7% 올랐고 그 다음 영업일이 이제 월요일이 장중에 9%까지 갔다가 네. 그리고 나서 종가가 한 2% 플러스를 마감했죠. 그리고 나서 사실 거기가 한 3, 4년 고점하고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는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유동성의 힘과 맞아요. 지금은 조금 잊혀진 단어인 동학 개미 운동, 이제 그렇죠. 개인의 힘으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펀더멘털이 더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은 좀 팔긴 했습니다만 외국인의 힘으로 좀 사실 올라온 거라서 조금 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 이제 다른 섹터들이 조금 이제 모멘텀 좀 소멸이 되면 다시 또 반도체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급등은 아니어도 급락은 좀 어려운 게 지금 이제 앞으로 3개월 동안 한 2조 5천억 자사주 매입이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사주는 공격적으로 사진 않고 받쳐서 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바텀을 좀 지지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2021년 고점으로 좀 내려왔을 때와 지금 상황을 좀 비교해 본다면 지금은 뭐 펀더멘탈 기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다르다. 네. 더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최창규 본부장님 이제 네. ETF 쪽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그렇죠. 오늘 같은 시장을 보면은 섹터들 이 섹터가 올라갔네. 요거 좀 괜찮게 보이네라고 좀 보셨던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ETF 관점에서는 시장을 보는 게 첫 번째고요. 네. 시장을 본다라는 것은 최근으로 되돌아본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워낙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반도체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 상승세가 이어지느냐 이게 첫 번째 꼭지고요. 두 번째 꼭지는 뭐니 해도 지난해에 가장 좋았던 ETF는 조방원이었습니다. 조방원. 결국은 조방원이 올해도 강세를 보일 거냐 이런 관점으로 좀 봤었고요. 제가 세미나나 지점에 나가서 말씀을 드리는 논조는 뭐냐면 지금은 지수를 사도 반도체 갖고 있는 것과 똑같다. 맞습니다. 네가 반도체를 못 갖고 있다라고 방심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지수를 사라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맞아요. 지수라는 것은 결국은 시가총액의 덩어리고 시가총액의 덩어리 중에서 가장 큰 덩어리를 예. 많이 들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수를 플레이해라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조방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한 가지 모멘텀이 더 붙었어요. 조선은 방산이라는 모멘텀이 더해졌고요. 방산은 뭐니 해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좀 식상한 얘기긴 하겠지만 지수를 사십시오. 조방원 밀릴 때마다 로테이션으로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방산 레버리지 ETF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오니까 저렇지도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을까? 그러면 나는 지금 1월도 안 끝났는데 나머지 11달 동안 뭐 하고 살지? 뭐 이런 고민들까지 미리 너무 좋아서 미리 걱정을 하는. 네, 11달 동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살짝 했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황유현 팀장님한테 황 팀장님 혹시 뭐 새로운 섹터나 이런 아이디어 없으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그런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네. 네, 아이디어를 구할 때마다 그건 지금 대답을 구해볼까요, 주시니까 한번? 한번 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네, 갑자기. 갑자기 네. 진행을 하셔가지고 본부장님이 근데 조선 방사는 사실 작년 10월 달 이후로 한 2달 쉬었잖아요. 네. 사실 언제 올라올까가 사실은 그 시간 문제였다라고는 봐요. 다만 최근 한 달 동안 워낙에 반도체 섹터에서 자금을 다 가져가다 보니까 맞아요. 그 쏠림 현상이 좀 심했고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슬슬 실적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이 의견을 뭔가 누군가가 이런 뭐 방송이든 네. 뭐 언론이든 나와서 쉽게 던질 수가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왜요? 삼성전자가 워낙에 세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가 사실 만약에 어제 잠정 실적이 20조가 아니라 그 뭐 우리가 컨센 상단이었던 22조 이상이 나왔다 그랬으면 오늘
이런 장은 안 나왔을 거라고 아, 생각해요. 더 아마 더 세게 갔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20조가 나온 상태에서 좀 약간 컨센의 하단이긴 하거든요. 뭐 목표치는 19조, 컨센 19조이긴 했었습니다만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20에서 22조였는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에 하단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더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오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쉬었다 가자. 네. 또 어제 또 미국이 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요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이 그러니까요. 이제 1월 중순 이제 실적 시즌 들어오면서부터 1월 말까지 가는 과정인데 이제 2월까지 가는 과정인데 근데 크게 꼭지는 바뀔 건 없다라고 봐요. 결국은 반도체하고 바이오, 예. 로봇, 방산, 조선 요 5개 꼭지 우주항공까지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안에서의 매매를 해야지 여기서 좀 벗어나면 시장 못 따라갈 네.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결국에는 뭐 오늘처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좀 쉬니까 다양한 섹터로 이 수급이 퍼져가서 다양한 종목들 섹터가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황교안 팀장님 지금 이렇게 오늘 뒤에 주제는 지금 제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걸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쉬어갈 때 지금 여기를 저가 매수라고 좀 애매하겠지만 오히려 쉴 때 좀 담아가는 전략이 수익률을 좀 더 높여준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좀 이렇게 스프레드 된 상태의 종목들을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좀 종목을 이게 일단 여름까지 볼지 아니면 이번 한 앞으로 2, 3주를 볼지에 따라 전략은 좀 바뀔 것 같은데요. 네. 좀 짧게 보신다면 지금은 이제 스프레드 종목들 좀 뿌려놓는 게 나으실 것 아까 같아요. 말씀하신 제약바이오 비롯해서. 네, 베르테즈 뿌려놓는 게 나으실 것 같고요. 이제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뭔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급등이 한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시스템 같은 게 급등을 했는데 그쵸. 급등을 했으면 여기서 뭐 더 높은 것도 뭐 기대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수익금이 난 부분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전략, 모아가는 전략 정도로 네. 네, 그렇게 알파, 베타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질문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술술 나오죠. 예, 네. 그래가지고 그때 딱 맞는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한마디 더 붙인다면 좋습니다. 앞서서 질문을 ETF 주셨으니까 제가 ETF 업계에 있다 보니까 종목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를 옆에서 계속 뜯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ETF라는 것이 최근에 본다면 탑3, 탑4, 탑7 이런 식으로 거의 그 섹터의 핵심적인 종목들, 줄들잖아요. 네, 핵심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까 일단은 저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려요. 일단은 지금 장세에서는 그 섹터에서 그 테마에서 가장 큰 것만 사라. 주도를 할 수 있는 주도할 거죠. 수 있는 그렇죠. 대장주 중심으로 대장주 사라. 역할 될 것 같고. 대장 옆에 있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대장주가 더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맞습니다. 말씀들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제 황교안 팀장은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잠시 뒤에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금 제약바이오 좋은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와 관련된 ETF를 사는 것도 상당히 또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더 디테일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 오늘 장중에 아주 막판에 급하게 이제 또 변동성을 가져갔던 섹터는 또 현대차 그룹주들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최창규 본부장님, 네. 오늘 오후 2시 이후로 현대 오토에버가 아주 급등을 하면서 장 마감이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리레이팅 좀 받아가는 단계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현대 오토에버 관련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어떻게 본다면 현대차 그룹 내에서 주도했던 그런 기업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현대 오토에버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저는 휴머노이드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결국은 현대차가 이번 CES 2016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업으로 떠올랐고 그리고 자동차를 잘 만드는 기업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한 번 더 증명이 됐기 때문에 현대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모멘텀은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을 해서 우리 제조업 현장에 들어온다면 이 수많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며 그리고 그 많은 작업 지시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IT, 즉 그룹사의 IT에 담당하는 해당되는 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현대오토에버야말로 휴머노이드 시대가 대중화된다. 휴머노이드 시대가 다가와서 제조업에 투입된다면 관리 차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는 것과
그리고 업계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 지배구조 관련해서 현대오토에버는 대주주 직속으로 나와 있는 그런 계열사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 측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현대차 그룹주들이 확 팍팍 올라갑니다. 오늘 현대차도 갑자기 7%대 급등을 하기도 했고요. 오토에버도 쭉쭉 올라갔습니다. 황유현 팀장님, 오늘 이 두 종목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갔었는데 또 이제 이 지배구조와 연관된 종목들이 있어요.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는 오르긴 했지만 비교적 오토에버와 현대차에 비해서는 덜 올랐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그룹주 중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시는 쪽은 좀 어디세요? 그룹주 중에 전체적으로 현대차 지금은 그룹주 당연히 중에서. 당연히 현대 오토에버가 오토에버다. 될 수밖에 없겠죠. 자율주행도 있고 네. 로봇도 있고 같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올해 피지컬 AI에서 가장 현실화 빠른 게 로봇이고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조금 현대차가 노력은 해야겠지만 자율주행이다.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CES에서 또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에 대한 시스템을 또 꺼내 들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지난번 깐부 회동의 비밀이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은 현대차가 이 수혜를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현대 오토 에버는 이제 사실 바닥에서 이제 겨우 사실 2배 정도 올랐어요. 보면 겨우 2배. 겨우 두 배.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이닉스가 뭐 이미 2배 올랐고 삼성전자도 그 정도 올랐고 이미 다른 로봇 주식들 보면 작년에 이미 10배 난 종목들도 있어요. 10배가 난 종목들에 비하면 있습니다. 겨우 2배가 네, 맞긴 그렇죠. 하죠. 그래서 오늘 뭐 현대 오토에버가 오늘 이 정도 올라서 시총이 이제 한 13조 정도 되는데 오늘 급등했던 뭐 하나 시스템도 원래 14조 정도 되는 네. 그 사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현대 오토에버 이렇게 40만 원짜리 사가지고 얼마큼 더 먹을까 그 생각이라기보다 결국은 뭐 지금 없으신 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좀 기다리시면 분명히 또 이격을 줄이는 또 조정 과정이 분명히 올 거예요. 삼성전자, 현대차 이번 주에 못 사서 막 그 조바심이 났겠지만 또 기다리시면 분명히 자리 올 거거든요. 네. 근데 오토에버도 아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찬스가 온다. 네, 분명히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도 터지면서 시장에 자금이 확 쏟아져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자율주행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로봇 그리고 뭐 세간에는 현대차 그 경영진이 노조에 너무 지쳐서 로봇을 잘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옵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는 이제 진짜 정말 이제 진심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을 일단은 큰 틀에서는 피지컬 AI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네. 현대차보다 현대 오토에버를 지금 포트폴리오 안에서 네. 훨씬 더 대장으로 삼고 그렇죠. 좀 담아도 되는 상황일까요? 어차피 현대 오토에버가 밀리면 현대차도 같이 밀릴 거라고 보고요. 회복을 하면 현대 오토에버가 더 빨리 회복할 겁니다. 그게 대장주와 2, 3등주의 속성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지금 이거를 이제 테마주의 양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주로도 볼 수 있는데 예. 결국은 우리가 어느 한 섹터를 매매를 할 때 보면 대장주 매매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장주가 꺾이면 네. 어차피 2등주, 3등주는 더 크게 밀리기 양상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뭐 대장주는 알겠지만 우리 기아는 뭐 하냐라는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기아도 그룹주는 그룹주인데 뭔가 지금 스포트라이트가 다 그렇죠. 현대차, 네. 오토에버, 지배구조로 뭐 모비스 가죠, 글로비스까지 가는데 기아는 그래도 6.59% 오르긴 했어요. 근데 뭔가 여기네가 지금 주도적으로 가져간다라는 느낌은 그렇게 받지는 않는 것 같은데 최창규 본부장님은 기아 평가 좀 어떻게 하십니까? 뭐 참고로 잠깐만 드려야 될 게 휴머노이드 로봇,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번 주 화요일 날 상장을 했단 말이죠. 저희 회사 상품이긴 한데 네. 종목을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4.1%로 가장 많이 담았고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가 6.5%로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많이 담았거든요. 결국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모멘텀을 뜯어본다면 현대 오토에버에 집중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자동차, 즉 뭐 EV도 아니고 그냥 자동차 모멘텀만 살아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상승의 속도는 많이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지금 토요타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브랜드긴 한데 토요타가 많이 팔리는 게 하이브리드가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PHEV라고 불리우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아차도 토요타 자동차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자동차 특히 내연기관차 쪽에서 잘하고 있고 뭐 최근에 텔룰라이드라든지 신차 모멘텀
모멘텀도 있으니까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모멘텀은 못 받고 있다. 그렇지만 기아차는 역시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봄년에 펀더멘탈에 잘하고 있다라는 점에 점수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뭐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1월 1일 6일이네요. 아마 올해 첫 상장 ETF가 예.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그리고 저도 뭐 황현 팀장님도 아까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올해는 AI가 좀 더 현실화되는 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있어서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올해 화두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SPG 그리고 앞서 얘기한 현대 오토에버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아주 휴머노이드를 다 가져가고 있는 ETF였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현 팀장님 아까 우리가 앞서 스프레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저 그 관점에서 이 현대차 그룹주도 같이 좀 다뤄보고 싶은 게 이게 여기는 지금 반도체 쉬어서 가는 네. 거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은 나중에 테크주들 달릴 때 같이 갈 수 있는 섹터라고 보세요. 저는 같이 갈 수 있는 섹터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부터 오히려 상승 여력은 이쪽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워낙에 좀 크죠. 그쵸. 네, 워낙에 크고 사실 뭐 현대차도 큰 기업이고 현대오토에버도 큰 기업이지만 사실 글로벌리하게 보면 소형주거든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었을 때는 이렇게 좀 파급력이 엄청 세게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주를 다 보시는 건 좋긴 한데 굳이 뭐 현대에 붙어 있는 들어가 있는 종목 다 사시기보다는 그냥 대장주 하나 편하게 갖고 계시는 게 일단은 압축 전략으로 좋을 것 같고요. 나는 그래도 분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현대차도 사시고 다른 것도 사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대차 그룹주, 로보틱스, 뭐 휴머노이드 이쪽으로 좀 보기는 했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미국 관세 판결 전에 네. 이 결과를 낙관하는 자금들이 좀 유입된 부분은 없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데요? 황 팀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오후에 딱 그 네. 주가가 급등한 측면들이 좀 있어서. 그 말씀하시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보면 미국이 베네수엘라 침공하기 시장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미 유가 주식들이나 방산 주식들이 먼저 튀어 올라왔거든요. 말씀하신 거 보니까 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다라는 뭐 합리적인 또 생각도 드네요. 이게 사실 지금 아이파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판결을 할 건데 이제 만약에 판결이 나게 되면 사실 관세 정당하다라고 해도 바뀌는 건 없잖아요, 사실. 맞아요. 네, 지금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관세 돌려줘라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혼돈스러울 수 있지만 특히나 이제 현대차 그룹이나 우리나라 뭐 2차 전지 기업들은 굉장히 좀 수혜가 좀 될 수는 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쪽으로 나오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에는 뭐 그렇게 그냥 아무 일 없던 듯이 맞아요. 그냥 가거나 수혜거나 최소한 중립 이상의 일단은 판결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관세 판결에서 위헌이라고 해도 네. 그 대법원 권한에서 네. 관세를 돌려줘라라는 권한은 또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이죠. 내일 이제 넘어갔을 네, 때 그렇죠, 새벽쯤에 그렇죠. 네, 오늘 맞습니다. 결과를 알 네.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자금도 오늘 좀 자동차 섹터로 들어간 것 아닐까 이런 의문, 시사점을 한번 저희가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던져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섹터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섹터 저희 이제 조선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뭐 계속 뉴스들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그룹이 필리조선소의 설비 확장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또 한화가 로봇 도입을 통해서 생산성 혁신도 꾀하고 있다. 라면서 오늘 조선주들, 조선 기자재주들 다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조선주들의 강세 성격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황 팀장님, 저희가 예전까지는 뭔가 조선주들 수주 기대감으로 좀 많이 봤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로봇 도입한다라는 걸로 보면 네. 우리 여태까지 막 인력난들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체질 개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거든요. 아직은 조선의 로봇 뭐 이제 도입한다는 얘기 나오긴 했었고 사실 작년에 노란봉투법 얘기 나올 때도 사실 그 얘기가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너무 좀 약간 스토리를 이렇게 껴 맞추는 듯한 생각이 여전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로봇 공장에 투입하려면 예를 들어서 현대차에서 로봇 생산해가지고 또 학습하는 과정을 한 1년 거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단순 공정에 투입되는 건데 조선 같은 쪽에 로봇이 들어가려면 아직도 한참
사실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가 오늘 올라가는 게 로봇과 연동돼서 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먼 미래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차라리 이번 주에 뭐 북극 항로라던가 그다음에 오늘 뭐 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수주도 나왔지만 이제 연말에 이제 수주가 조금 어쨌든 절벽이었고 이제 연초에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어차피 올해하고 내년까지 조선주들 실적에 대한 뭐 사실 의심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진 결과 아닐까. 특히나 하나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산으로도 많이 묶여 그쵸.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오늘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뭔가 우리가 주식은 늘 항상 미래를 다 반영한다라고 네. 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아직은 어제 뭐 나온 북극항로 플러스 LNG 이야기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가 그린란드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계속 있잖아요. 당장 다음 주에 군사행동까지는 안 하겠로 보이지만, 예. 네 그린란드를 결국 개발하려고 하는 거는 석유와 관련된 것들이고 그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배 만드는 회사는 우리나라 배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 이 스토리를 가져오는 게 차라리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조선이 올라가는 건 사실 아까 최창규 본부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다시피 방산이 좀 엮여가면서 더 큰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한화 그룹주로 쏠리는 건 아니냐라는 네. 좀 생각이 듭니다. 한화 쏠림이 좀 지속이 될까요? 아니면 좀 이것도 좀 퍼져가는 느낌은 나올까요? 저는 HD 그룹, 현대그룹 쪽에서도 분발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가장 들었던 멘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멘트가 더 이상 미국은 천조국이 아닙니다. 아, 맞아요. 네, 천조국. 이천조국입니다. 이런 얘기를 곱하기 하면서 결국은 HD 현대중공업이 미 해군 군수지원함 세사르 차베즈 MRO가 뭐 추가 수주했고 앨런 셰퍼드는 정비를 마치고 출항했다. 그리고 최근에 현대중공업의 광고를 기억하시면은 현대중공업 광고 중에 뭐 유조선을 몰고 와서 어디다 기훈이 씨 주차해요? 나오는 거. 어디다 주차해요? 주차하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잠수함에서 수직 발사 미사일을 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현대중공업이 꿈꾸는 것은 이제는 유조선과 같은 VLCC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네. 군수함 아니면 군함 쪽으로 가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MRO도 훌륭하게 수주를 마쳤고 또 수리 끝내서 납품까지 적기에 했기 때문에 아까 황 의원 팀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배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 그렇죠. 네, 제대로 잘하는 게 납기를 그거죠. 하는. 그런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는 드물기 때문에 정해진 국가의 MRO를 마치고 정해진 국가의 기간에 군수함을 납품하고 이런 모멘텀을 봤을 때는 예. 현대중공업 쪽에서도 굉장히 분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런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의 경쟁이 방산 강국이라는 한국의 파이를 키우는 긍정적 모멘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 주신 그 광고가 저희 방송 앞에 나왔었어요. 아, 나왔었나요? 지난달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이번 달은 준비하면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빠졌다면 현대중공업은 저에게 또 연락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황 의원 팀장님 오늘 그리고 조선주들이 뭐 올라긴 했지만 기자재에서 더 큰 상승세가 네. 좀 많이 보였습니다. 이게 좀 이제 넓혀지는 시간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혹은 조금 비관적으로 봤을 때는 순환매의 일종이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습니까? 기자재들은 올해 사실 더 좋을 걸로 사실 보입니다. 특히 네. 엔진 쪽 오늘 뭐 한국 카본이나 뭐 본행제 쪽이나 이제 이쪽 LNG 관련 쪽들이 사실 많이 올라서 저도 이제 그린란드와 엮어서 이제 그 LNG 쪽 이슈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오늘 또 공교롭게도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좀 나왔어요. 이제 엔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주가 직접 맞아요. 고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는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어느 한 선주가 중국 배를 만드는데 엔진은 한국 거 갖다 써라라고 할 수 있는 게 엔진입니다. 거의 이제 엔진이 가장 중요한 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오늘 엔진 쪽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조선주만큼은 그냥 ETF로 저는 매매하셔도 되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거의 변동성이 다른 주식들은 모르겠지만 조선 섹터는 ETF가 거의 조선 주들하고 거의 변동성 괴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다. 조선주에서 뭐 사야 되느냐, 네. 현대중공업 사야 되냐, 오션 사야 되느냐, 삼성중공업 사야 되느냐, 또는 뭐 엔진 사야 되느냐 모르시겠으면
조선 ETF가 많지는 않지만 어. 예, 조선주는 ETF로 접근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 아니 그냥 직접 물어보시죠. 바로 네. 예. 네. 지금 진행을 ETF로 내리시네요.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와가지고 참고로 조선 ETF는 크게 보면은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요? 첫 번째는 조선만 투자하는 조선 ETF, 해운. 예전에 조선은 또 해운이랑 맞물렸기 때문에 해운까지 투자하는 조선 해운 ETF, 그리고 최근에는 조선 기자재, 즉 밸류체인의 하단에 해당되는 그런 ETF 세 종류가 상장이 되어 조선 있습니다. 해운 ETF가 과거에 나왔던 패턴입니다. 그쵸? 과거에는 조선사가 참고로 ETF는 10개 종목 이상을 담아야 되거든요. 과거에는 조선사라고 했을 때 10개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해운을 같이. 해운까지 껴 넣었는데 근데 또 조선의 움직임과 해운의 움직임이 궤를 같이 할 때도 있었지만 최근은 또 그렇게 맞아요. 같이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방금 말씀하신 한국카본과 같은 기자재 업종이 또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조선 탑3에 집중한 ETF와 조선 기자재에 집중한 ETF 그렇게 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선 이야기 나왔으니까 좀 저희가 스무스하게 방산 이야기로도 조금 더 넓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 팀장님, 방산 쪽에서는 최근에 뭐 이제 방위비 증액 이슈와 함께 어제부터 국장 K 방산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도 사실 한화솔림이 좀 나타난 건데 나머지 따라가는 이 방산 종목들 있죠. 뭐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이 종목들이 좀 따라가는 추세도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미 근데 이제 방산에는 올해 이제 트럼프가 계속 밀고 있는 섹터 중에 테마가 우주항공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따라가는 거라서 종목명 안에 뭔가 우주를 의미하는 듯한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이제 그런 쪽이 확실히 조금 저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봐요. 예. 맞아요. 결국은 미국도 이제 달 착륙선을 이제 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네. 한국도 이제 우주 관련 산업들을 계속 투자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에서 계속 밀고 가는 산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랑 좀 다르게 우주 산업만 놓고 보면 사실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제 우주 항공 산업들은 대부분 방산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밑에서 받쳐주고 맞아요. 끌고 가는 섹터가 또 우주 항공 성장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한국항공 우주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지금은 그리고 또 실적 걱정 없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계속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이 붙으면 좀 잘 가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로봇이나 드론이나 이런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중소형주들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렇게도 접근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큰 주식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보면 뭔가 중소형주들이 사실 베타가 높아서 더 많이 맞아요. 움직일 것 같지만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대형주는 사실 상대적으로 공부하기 좀 편하잖아요. 네. 중소형주들은 공부하려면 정말 세부한 거 다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그 들인 노동 대비 리턴이 대형주가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매매하셔도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가 됐든 요새 방산 중에서는 항공우주가 묻어 있으면 더 잘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종목 고르기도 어려운데 본부장님, 이거 타이거 K방산엔 우주 이거 대박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우주 주가가? 예. 결국은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좀 떠올렸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무기가 뭐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뭐니 해도 드론이었습니다. 참고로 드론이 광통신, 광케이블로 드론을 조종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이제는 위성에서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 드론을 조종하고 단체로 드론을 가지고 무기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연출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래의 방산은 결국은 우주, 항공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뭐 세트랙 아이 같은 종목이 가장 대표적인 우주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좀 더 본다면 뭐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i3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한국에서는 그나마 우주에 해당되는 종목들이니까 저는 ETF를 보실 때 그 ETF의 타이틀 그것만 보셔도 좋겠지만 그 ETF에 담겨져 있는 종목들도 보시면서 종목 아이디어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그러네요. 말씀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ETF가 우리한테 참 의외로 힌트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섹터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들의 고전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악재가 여기서 끝나는 건가 하면 또 새로운 악재가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GM은 또 전기차 관련 손실만 70억 달러에 이른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주들 대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지 이 부분 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이 부분도 좀 다뤄봐야 되겠네요. 일단 황유현 팀장님, 네.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지금 뭐 AMPC 제외 적자만 4,500억대 이런 헤드라인이 많이 나오는데 이미 실적 계속 우리는 나쁜 것들도 그렇죠. 대비하고 있었고 네. 한데 실적 뭐 어디까지 나빠지는 걸까요? 뭐 이미 나빠질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더 나빠질 거는 없다라고 보고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봤는데 이번에 이제 지지난주가 이제 2건 연속으로 이제 계약 취소가 좀 세게 나왔죠.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실적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했고 거기다 ESS가 얹혀지면 좋아진다가 이제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장 컨셉이었습니다. 근데 맞아요. 근데 이번에 계약 해지 2건으로 인해서 이러면 올해 없네가 돼버린 거죠. 맞아요. 네, 그렇게 됐는데 대체제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나도 강력한 다른 테마들이 시장에서는 너무나도 활개를 치고 있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섹터들은 사실 바닥을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목을 살려면 결국 팔아서 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오래 올라갈 이슈가 없다. 여력이 있어야 되는. 여력이 뭔가 기대라도 있어야 되는데 ESS가 아무리 성장을 하더라도 전기차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 네. 사이즈의 시장이고 그러면 뭐 아무리 그보다 보조금 아무리 받더라도 지금 적자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펀더멘탈로 기대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테마로밖에 접근을 못 할 건데 그러면 또 전기차 테마가 뭐가 있을까 해보면 딱히 지금 눈에 보이는 테마는 또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들은 지금 보유자 입장이 굉장히 좀 곤란스러우실 거예요. 특히나 비중이 높다면. 근데 만약에 내가 물타기를 지금 함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2차 전지는 최소 중립, 최소 그냥 내가 물탈 돈이 있다면 다른 섹터에서 매매를 네. 하시는 게 낫고 나중에 진짜 턴할 때 그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 중에 대장인데 여기서 적자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 밑에 단에 있는 종목들, 소재 업체들도 이번 실적 시즌에 또 장담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규 본부장님, 근데 네. 이제 앞서 저희가 뭐 현대차 할 때도 네. 트럼프 관세 이야기를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일단 내일 뭐 결과가 어쩌고저쩌고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아주 만약에 네. 트럼프의 레임덕이 찾아온다라고 하면 여기 섹터는 조금 희망을 찾아볼 수 있나요? 저는 뭐 트럼프 이슈뿐만 아니라 2차 전지는 생각해 보면은 저도 알쏭달쏭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도 2차 전지로 움직일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애플 비전 프로라든지 아니면 네. 눈에 차는 뭐 메타버스 형태의 기기들도 2차 전지로 구동될 거고 그리고 결국은 에너지 쪽에서도 태양광 발전소에도 ESS가 들어가면서 2차 전지가 들어갈 거고 결국은 2차 전지는 언젠가는 굉장히 우리 생활 속에 대중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아직 힘을 못 쓰고 있느냐를 뜯어본다면 그만큼 2차 전지의 기술 발전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더디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기차보다는 내연차를 훨씬 더 선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대중화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우리 생활 속에 2차 전지가 좀 더 침투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요번에 계약 취소 뉴스 때문에 좀 약간 묻히긴 했지만 2차 전지의 원재료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아, 리튬 가격도 네, 많이 탄산리튬 올라갔어요. 가격도 요새? 많이 올랐고요. 니켈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이런 걸 본다면 속도의 문제일 뿐이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전기차보다 계속 내연기관의 인기가 뭐 많이 안 떨어지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지금 여기에 또 새로운 이슈가 더해지는 건 미국 재무부가 미국 내에서 생산한 신차들 네. 지금 뭐 세액 공제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더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쪽으로 힘이 더 실리게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미국은 그런 스탠스로 가고 있지만 유럽은 그렇진 않거든요. 맞아요. 유럽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인가요? 8월부터는 탄소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즉 탄소를 부과해서 유럽에 수출한 제품에는 탄소세를 부과해서 그만큼 페널티를 주는 그런 쪽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미국만 바라본다면 전기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우울한 건 사실이겠지만 유럽 또는 중국 아니면 한국까지 바라본다면 그렇게 우울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는 언젠간 대중화되겠지만 속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서 속도가 좀 빠른 게 아무래도 ESS, 데이터 센터 이런 쪽이 가장 속도가 빠를 거고요. 그다음이 뭐 전력 인프라 쪽이 속도가 제일 빠르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할 거고요. 그 다음 순서가 뭐 EV라든지 이런 순서대로 움직일 테니까 일단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는 뭐 ESS, 모멘텀 쪽으로 일단은 틸팅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봤고 코스닥 내 2차 전지랑 같이 있는 섹터 보면 제약바이오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다음 주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 앞두고 있는데 오늘 알테오젠을 제외하고는 뭐 딱히 움직이는 종목들이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벤트 다가오는데 이제는 움직일 때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일단 오늘 알테오젠 제외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제약바이오 비중을 그렇게 늘려가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황영현 팀장님 아까 우리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좀 나눠봤잖아요. 뭐 딱 오늘까지인가요? 다음 주는 좀 판세가 많이 바뀔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좀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알테오젠만 뭐 올랐다라고 하시는데 오늘 보로노이도 한 13% 올랐고요. 보로노이가 네. 올랐군요. 그리고 파마리서치도 뭐 화장품 섹터 영향이 좀 더 크지만 맞아요. 그다음에 오름 테라퓨틱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좋은 모습이었고요. 장 초반에는 조금 변동성이 좀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뭐 이제 비만이라던가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계속 좋은 흐름 나오고 있어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CES와 JP모건이 똑같은 뭔가 이제 발표의 장이긴 합니다만 네. CES는 전형적인 세론 재료로 많이 활용이 됐죠.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기술 갖고 있어 정도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JP모건에서는 발표를 잘 하게 되면 기술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고 맞아요. 3월 달, 4월 달까지 또 하키 모멘텀이 쭉 이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JP모건 바이오는- 헬스케어 이벤트 네. 종료 후에 제약바이오 네. 흐름도 긍정적으로 네, 보시나 저는 보네요. 충분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근데 다만 반도체가 언제 수급을 다시 되가져갈까? 이거는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야, 반도체랑 네. 제약바이오가 같이 양립할 수는 없을까요? 근데 유동성이 들어야만 이제 가능한가요? 조금은 달라져 보이는 게 좀 네. 2차 전지 보유자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2차 전지가 어쨌든 수급이 좀 탈락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코스닥은 삼국지였어요. 음.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음.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이제 야구로 빠지다 보니까 이제 양강 체제가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간다라고 하면 이제 좀 극단적인 쏠림이 좀 완화된다면 작년 말에도 반도체와 바이오가 양립했던 둘 다 강했던 시절들이 분명 날짜들이 있었거든요. 충분히 그런 날짜 오지 않을까. 오늘 알테오젠이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서 파마리서치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여기도 이제 어제에 이어서 다시 좀 밸류를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유럽이라든지 해외 진출 같은 내러티브를 좀 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목표가도 70에서 80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리쥬란이 작년에 엄청 좋지 않았습니까, 황현 팀장님? 네. 그 전설을 올해도 좀 써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그- 리투도 올라오고 있어서 파마 리서치는 저는 조금 중립이긴 합니다. 왜요? 네, 저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건 맞기는 한데요. 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4세대 스킨 부스터가 리투오잖아요. 리투가 있어서 좀 견제가 되나요? 근데 저는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파마 리서치가 리쥬란으로 올라가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뭔가 새로운 뭔가 나와서 이제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중립 좀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진짜요? 왜냐하면 작년 선장 스토리가 리쥬란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새로운 게 나왔어. 분명히 4세대로 더 좋은 게 이제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은 체감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뭐 LNC 바이오라던가 이제 그런 쪽인데 지금은 LNC 바이오가 조금 이제 올라갔다 쉬어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소비자가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또 때가 되고 수출 데이터 나오고 하면 화장품이 또 올라갈 때가 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이제 잘 보고 있는 게 LNC 바이오 같은 종목들인데 파마 리서치 이제 스킨 부스터 한정해서 본다라고 하면 파마 리서치는 저는 아직은 사실 좀 물음표이긴 해요. 지금은 워낙에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군요. 올라오는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최창규 본부장님, 네. 제약바이오도 사실 지금은 가장 ETF를 하기는 제일 좋은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워낙에 좀 좋았었잖아요. 저도 ETF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추천해 주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단골 손님이 첫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ETF 뭐가 좋아? 미국 반도체 ETF 뭐가 좋아?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받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가 바이오인데 저는 황현 팀장님이랑 방송을 굉장히 오래 했었습니다. 오래 하면서도 힘든 게 바이오 개별 종목이거든요. 바이오 개별 종목의 하나의 모멘텀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딜 뉴스, 파이프라인, M&A, 아웃소싱 이런 것들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루어질 건데 이런 이벤트들을 일일이 따라가기는 현실적으로 맞아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럴 때일수록 바이오는 좀 ETF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매년 JP모건 헬스케어를 쫙 봐왔지만 올해가 가장
황희연 팀장님 카메라 봐주시고요. 네. 올해가 가장 이제 많은 기업들, 기대가 되는 기업들이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뭐 이제 미래에셋에서는 이제 타이거,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같은 아주 좋은 상품도 있다라는 것 지금 딱 눈에 띄더라고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양한 섹터 아주 스피디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간밤 발표된 지표들이 그래도 미국 경기가 견조함을 보여주며 업종 간 자금 이동이 이어졌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다우 0.55% 올랐고 나스닥 0.44% 빠졌고 S&P 500 0.01% 오르면서 보합권 마감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빅테크들의 독주가 약화되는 가운데 러셀 20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겁니다. 올해 첫 거래일 5거래일 동안 나스닥과 비교해 약 4%포인트 초과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분명한 순환매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엔비디아는 2% 넘게 빠졌고요. 애플은 이제 7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시총 2위를 탈환한 알파벳만 1% 넘게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반도체주 약세 브로드컴 3% 넘게 빠졌고요. 이거래일 연속 의미 있는 상승을 이어갔던 일라이릴리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목 리포트도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방산주였습니다. 로키드 마틴, 노스롭 그룹은 4%대 2%대 상승 마감했지만 장중 상승폭을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7년 안보 예산으로 1조 5천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지금보다 약 50% 증액된 수치인데요. 증액분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를 이렇게 대거 증액하면 미국은 Dream Military, 꿈의 군대를 구축할 수 있다면서 이 꿈의 군대는 미국을 안전하게 해주고 또 지켜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방산 기업들의 배당, 이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도록 어제 밝혔는데요. 이에 방산주들 어제 일제히 약세 보였는데 역시 밀당의 귀재 트럼프답게 하루 만에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다만 실제 증액 규모를 두고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증액 규모는 5천억 달러. 그런데 의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론되는 수준은 1,500억 달러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회의적인데요. 캐피털 알파 파트너스는 이 방위비가 한 번에 50% 증액된 건 한국전쟁 이듬해인 1951년 단 한 번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도 방위비를 대폭 증액했지만 1981년, 82년 2년에 나눠 각각 20% 후반대 증액한 게 전부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국방비 증액은 향후 의회 협상 과정까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방산주 강세는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BAE 시스템즈 5% 강세 보였고요. 독일의 아이메탈 1.42% 올랐고 국내 증시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11.38% 오르며 방산주 전반이 강세 보였습니다. 이런 방산주 강세, 전문가들은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분석하는데요. 지정학적 긴장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은 베네수엘라 임시 통치 기간이 1년 이상 장기화될 거라고 말했고요. 또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며 1인당 10만 달러 현금 지급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러시아 유조선을 납부하는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간밤 들려온 이 중동 정세도 불안정합니다. 이란에서 전국적인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더 카나리에 따르면 미국이 이스라엘 레바논 주재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시켰다는 소식, 그리고 이란이 타브리즈 공항을 폐쇄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방산주에 대한 구조적 수요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요 일정들도 살펴볼까요?
오늘은 미국의 12월 고용 보고서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됩니다. 시장은 이제 금요일에 발표될 이 12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지 시간 9일 판결 선고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 관세 조치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투자 노하우에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이번 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결정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는 환율 안정이 우선이고 주요국의 결정과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름세를 보이는 달러 원 환율 흐름과 함께 주목할 내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와 증권 코리아 FICC 변정규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오랜만에 뵈서 기분은 좋은데 지금 달러 환율은 계속 어느 순간부터 슬금슬금 오르더라고요. 지금 이 환율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게 위기 상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작년 말에 그 종가 관리를 상당히 잘한 편이죠. 네. 1,480원대까지 갔었던 환율을 그래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많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잘 내린 그런 편인데요. 지금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1,450원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누른 가격이 있다 보니까 또 그 단기간에 이렇게 1,450원 올라온 거는 다소 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아직도 익숙해지지는 않은 거죠. 네. 네, 좀 높긴 높습니다. 사실 이게 뉴노멀이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뉴노멀이라는 건 사실 이렇게 그 달러가 강세가 올해가 됐으니까 이제 이러한 환율은 계속 이 정도에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많이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달러 인덱스가 달러의 가치를 대변해주는 그쵸. 기계보는 가장 큰 지표잖아요. 이게 지금 올해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약 100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고기를 중심으로. 맞습니다. 심지어 작년 말에는 97선까지 떨어졌었단 네. 말이에요. 이러면 달러 강세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도 우리나라 환율은 독약청청 1,480원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렇게 우려가 많았었는데 현재는 사실 작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작년 말에는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크게 움직임이 없었는데 우리 원화만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서 환율이 올라가서 이게 큰 우려가 있었다면 지금은 3일 연속으로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달러가 올라가고 있다 이젠. 예,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미국의 경기가 둔화 내지 침체로 갈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경기가 아직도 꽤 괜찮은 수준. 게다가 미국의 재정 적자가요. 매년 적자는 나고 있어요. 그런데 적자 수준이 12월의 적자가 그 전달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전달에 지금 10월 달에 미국의 적자가요. 294억 달러로 나와요. 네. 이것은 뭐냐면 9월 달에 481억 달러거든요. 그럼 약 190억 달러 정도, 이 정도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5조에서 네. 한 28조 정도, 이 정도가 적자가 한 달 네. 사이에 줄은 거예요. 한 꽤 27조 많이 되네요. 줄은 거거든요. 많게는 지금 한 30몇 퍼센트, 40%까지 줄은 거니까 미국의 부채가 이제는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할 얘기인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예, 오히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네.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그 우리나라 원화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고요.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네요. 새해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사실 한 98에 머물러 있었는데 어느덧 지금 99.02포인트까지 좀 올라간 네.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100을 넘어간다면 다시 달러 강세라는 흐름이 또 나올 텐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추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좀 걱정이 된다라는 건 그 지난달 환율이 이렇게 딱 올라갔던 걸 잡힐 때 야 이거 외환보유고를 이렇게 다 털어버리면 야 좀 걱정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면서 논쟁도 솔직히 좀 많았습니다. 외환당국의 의견도 있었고 뭐 국민들의 의견도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셨습니까? 작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 그 외환 보유액, 외환 보유고라고도 얘기하죠. 그렇죠. 이게 지금 4,280.5억 달러, 약 600조 원 정도예요. 이제 7개월 만에 증가하다가 이제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네. 뭐 작년에 우리나라가 여기에 개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노력을 많이 한 거죠. 어떠한 것도 노력이나 아니면은 뭐 그것을 갖다가 정부는 할 수가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가가 따르는 거죠. 이제 그 대가라는 거는 그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떠한 거나 똑같은 거죠. 우리가 무슨 다른 일을 하려고 해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돈이 들어가고 마찬가지입니다. 외환 시장을 잡기 위해서도 이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그것은 이제 우리가 쓸 때 썼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논쟁이라는 것은 사실상 IMF의 그 외환 보유고 적정 보유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고 수준이 있는데 지금 2019년 코로나19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이 권고 수준을 다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110% 이상.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이후 2020년 이후에는 조금 하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가 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게다가 여기에 또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 이제 뭐 우리나라하고 이제 뭐 반도체에 있어서 계속해서 비교가 되는 나라가 있잖아요. 대만. 예, 대만의 외환 보유고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보다 약 3분의 1 이상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공급 기준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물론 이제 적정 외환 보유고 수준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이제 갖고 가는 게 좋은데 우리나라가 그것을 갖다가 잘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그리고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 정도로 충분히 갖고 있으면 되겠다 생각하면 그것을 유지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것을 갖다가 더 많이 확장할 필요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실을 조금 더 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게다가 만약에 외환 보유가 더 필요하다. 외환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외채를 발행을 하면 되는 거죠. 외환 평형 기금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보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적인 것보다는 우리의 그 원화의 가치, 내재적인 가치를 갖다가 조금 더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 보유고 절대적인 그 숫자 자체보다 그 안에 좀 더 질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네, 건가요?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더 높아지고요. 우리나라에 투자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투자 수익률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한국은 계속 발전하는 나라. 어떤 나라 봐도 어떻게 보면은 K 성장률이 더 어떻게 보면 독보적일 것 같다.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지만 강한 나라다. 다이나믹 코리아. 예, 다이나믹 코리아, 바이 코리아 이런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 어떻게 외환 보유고 자체보다도 훨씬 강한 모멘텀이 생길 거다 원화에도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또 다른 걱정은 이제 올해부터 대미 투자 펀드 집행 이게 본격화가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환율 자체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로 지금 평가를 좀 해야 될까요? 네, 참 환율 관련 질문에서 계속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네. 좀 얹어서 가고 싶은 거는 이거 좀 반영이 되지도 않았을까 부분도 이미? 있습니다. 글쎄요, 올해 이제 보면은 그 환율 시장, 외환 시장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1,400원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해요. 절대적인 레벨에서는 많이 높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500원 선을 넘은 적은 딱 두 번밖에 없고요. 우리나라 2000년대 역사상. 그리고 2000년대 이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그 평균 환율 종가로 본다면 1,130원에서 1,150원대예요. 그거보다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죠.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아까 뭐 외환보유고 얘기도 나왔었지만 외환보유고라든가 금보유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적정 외환 보유고 수준은 중요하긴 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는 환율의 변동성이 어느 나라든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달러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환율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가 예외가 아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에는 유동성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에 비해서 경제 규모도 더 커졌기 때문에 국제 간 거래의 볼륨도 굉장히 커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코로나 이전과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인상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이창용 총재께서도 이제 신년사에서 이제 한국은행은 당분간 외환 시장에서 이제 안정을 해치는 것은 이제 어떠한 것도 반대한다 이렇게 지금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두 가지 어떻게 보면 팩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것은 뭐냐 상반기 중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사실상 없을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위로도 아래로도 어렵죠. 지금. 네,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상태고 두 번째로는 환율이 계속 오른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480원 갔을 때 적극적인 어떻게 보면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두 개입이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실 개입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큰 액션. 예.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저는 이제 외평채 발행도 아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외환평균기금을 확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따라서 조금 약간 부담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장기 국채의 그 수익률이 많이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각국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뭐 채권을 발행하든가 아니면 여러모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BOJ 쪽으로 좀 이야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아직 뭐 조금 시간이 남아 있긴 한데 이달 말이죠. 거의 23일쯤에 이제 BOJ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더 유지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지금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이제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요즘 그렇게 막 회자가 되지는 않지만 미리 좀 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본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멀고도 가까운 나라. 그죠 우리한테는. 네. 게다가 가까우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또 약간 멀게도 느껴지는 나라. 하지만은 이제 글로벌 경제하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우리나라가 이제 그럼요. 미국과 중국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뭐 좋고 싫고를 따져서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는 다 잘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금융이나 경제 어떻게 보면 급격한 변화는 우리한테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접국들도 경제나 금융 상황이 안정적으로 갖고 갔을 때 한국에도 영향이 크게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웃 나라 일본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금융 정책은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본은 오랜 기간 동안 20년 이상 디플레이션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이제 물가 하락을 겪어왔는데 지금 이제 몇 년 동안 코로나19 이후에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지금 타겟 물가인 2%를 계속해서 상회하고 비팅을 하고 있어요, 이 목표를.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제 바이오로 인플레이션 국가로 전환했다. 이렇게 감히 선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2월 달에 지금 1%는 안 됐지만 0.5%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0.75%로 지금 정책금리가 이제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된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은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가 이러한 인상 기조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 인상 기조는 계속되지만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일본의 정책 금리가 0.75%에서 빨리 1.5%, 2%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급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일본의 정책 금리는 천천히 아마 오를 것이다 이렇게 네. 본다면 2027년에는 아마 1.5%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1년 뒤에는 0.5% 정도. 왜냐하면 2026년 올해는 그쵸. 한 0.25% 많으면은 두 번까지 한 번 내지 두 번. 다음 인상이 여름에 정도의 인상 시기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2027년 빠르면 2026년이죠. 올해 말부터는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캐리 청사는 많은 아마 글로벌 금융,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고 네.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이 확장 정책들과 우에다 총재의 이게 좀 괴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이게 그러면은 지금 말씀 주신 거는 그 정도 속도로 올린다라는 건 다카이치 총리도 좀 컨센서스로 이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걸? 글쎄요, 뭐 중앙은행과 이제 행정부는 독립적인 그런 그렇긴 기관이라고 하죠. 네. 볼 때, 뭐 그 각 나라마다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상의를 하는 나라들이 있고요. 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렇게 결정하려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파월 의장이 많이 각을 이렇게 세우고 네. 있잖아요. 한쪽 측면에서 금리를 막 내려라. 한쪽에서는 지금 물가를 더 봐야 된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막 첨예하게 대립하지는 않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협조를 하는, 화합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물가에 대해서 지금 다카이치 총재의 사나이노믹스가 많은 영향을 주겠지만 그런 와중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지원하는 그런 쪽에 있다고 봅니다. 중앙은행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가를 갖다가 일본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책 금리를 계속 인상을 할 거고요. 어느 정도에 다다르면 이것을 갖다가 중지시킬 수밖에 없어요. 최종 금리가. 그게 1.5%든 아니면 1.75%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면 일본의 자금이 회귀하게 됩니다. 회귀한다는 건 뭐냐면 엔캐리 청산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 엔캐리 청산이 일어나면 엔화가 강해지고요. 유입되는 금액이 있으면 채권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일본의 우에다 총재와 중앙은행은 이것을 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일본이 어떤 이제 총재와 총리의 이 두 가지 스탠스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라는 게 상당히 많이 궁금했는데 일단 좀 둘은 그래도 합의를 본 상태로 올해는 문제 없이 좀 흘러가지 않을까 우리가 시장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자 노하우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새해 이제 월요일 첫 월요일부터 거쳐서 금요일까지 쭉 왔습니다. 완벽한 한 주를 네, 보냈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도 외국인 2조 가까이 매도했음에도 막판까지 상승하면서 마감이 돼가지고 한 주 마무리 좀 잘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머니쇼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